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이 타이밍쯤에 이제 조선이 정규군이 몇 만이 되냐면 13만 명이 돼요.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의병과 수군을 포함하면 17만 5천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1년 정도 지나면서 오히려 제대로 정세를 정비하면서 가다듬으면서 이제 17만 5천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정규군을 갖추고 나중에 이제 소강 상태가 되면 3만 5천까지 이제 쭉 줄어듭니다. 이제 선조가 계속 돌려보내려고 해요. 재건을 해야 되니까 나라를.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군은 최대 17만 명이었고 명군은 5만 명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임진왜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다음에 정유재란 때 조선군이 3만이고 명군이 11만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었죠. 상비군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군이 17만이었었는데 정유재란 때는 3만으로 줄고 명군은 5만이었는데 정유재란 때 11만으로 늘어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선조는 계속 조선군은 줄이고 싶어 했고 명군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남해안 근처에서 싸우는 국지전이 되니까 대규모 병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그 국지전이니까 거기서만 싸우면 되니까.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전후에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이끌고 있었던 장군이 혹시나 그렇지. 자기한테 뭐 이렇게 뒤집어 쓸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반란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전투는 명군이 알아서 하게 하고 조선군은 고향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한반도를 재건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전 이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해요. 싸움은 그냥 쟤네한테 맡기고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래도 용병을 그렇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죠. 예, 유망주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구단 운영할 때도 용병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예. 다른 나라 군대니까. 다른 그렇죠. 나라 군대죠. 근데 이제 많은 피해를 줬어요. 명군들도 한국에 이제 조선 땅에 조선 백성들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뺏어가는 것도 있고 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명나라가 군대만 보내고 우리한테 아무런 돈을 안 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군량을 안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큰 피해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명나라가 거의 기우뚱하고 멸망하게까지 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맞아요. 파병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서도 쓴 거예요. 명군도. 그치. 그 선조는 계속 그걸 쪼른 거예요. 계속 써달라고 말하자면. 돈 좀 써라.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어려우니까 너네가 돈 좀 써주세요. 제발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형님이잖아요. 한 거죠. 그렇죠. 형님이 나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고. 형님 죽었어. 또 조선군이 전공을 많이 세우는 게 불안하니까 자기가 명군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명군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간이에요. 1594년이 됐습니다. 92년에 처음 쳐들어왔고 93년에 한양을 다시 수복했고 94년이 됐어요, 이제. 지금 이제 평화 상태죠. 네. 대부분의 명군이 철수한 상황이고 네. 일본의 주력군도 다 철수를 했어요, 이때. 많이 철수해서 바다 건너서 이제 간 거죠. 그렇죠. 네. 바다 건너서 일본 주력군도 많이 도망을 갔어요, 일본으로. 강화는 했나? 강화 교섭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교섭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일본 주력군이 다 철수한 채로 조선 땅에는 3만 8천이 남아 있어요. 저기 외성 안에 그냥 틀어박혀 있어요. 숨어 있죠, 걔네들도. 이제 2, 3년간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요, 이때는. 이때 이제 사신을 왕래하면서 교섭을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뭘 요구하냐면 우리가 철수를 할게. 너네가 이걸 해줘야 돼 하고 요구하는 게 첫 번째. 명나라 황녀로 일왕의 후궁을 삼아라. 네? 그러니까 명나라 황녀로 하여금 일왕의 후궁이 되도록 해라. 황녀? 명나라 황제 딸을 보내라고? 네. 그래서 일본 왕의 후궁으로 삼으라고. 정실도 아니고. 친구 아니에요? 미친 거죠. 첫 번째. 그렇지. 두 번째. 중국과 일본의 조공 무역이 있었는데 가만 무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끊겨 있거든요. 예. 조공 무역을 재개를 해라. 조공 좀 받아주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네. 그때 이제 독실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조공을 받아달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 반대로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그렇죠. 그게 거죠. 무역이에요, 사실상. 커다란 무역이기 때문에. FTA 협상 맺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해달라는 거고. 세 번째, 조선 8도 중에서 4개의 도를 일본에 할양을 해라. 저기 졌는데 거의 뭐 남한을 다 달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번째가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 요구를 합니다. 명예 이제 교섭 담당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교섭 담당인 심유경이 했고 또 반전파였던 고니시, 계속 그 평양을 점령했던 고니시가 반전파였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평화주의죠. 그죠, 평화주의자예요. 그분 성당 다녔다고 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당다녔습니다. 아, 실제로. 네네. 실제로. 그때 일본군의 많은 수가 아마 기독교도였었을 거예요. 그때 캐톨릭. 캐톨릭. 네. 캐톨릭, 그렇죠. 확실한 거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경우에는 평가가 좀 미묘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때려 죽일 일본 놈들 중에서 그나마 좀 대화는 좀 통하는 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죽이지 않고 때릴 만한 아이. 때릴 만한 아이. 그래. 그게 실제로 우리 평가 그 조정에서도 그랬고, 뭐 불멸의 이순신이라든가 여러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약간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좀 묘사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좀 있고 해갖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심유경이랑 고니시가 볼 때는 도요토미가 이 요구를 한 거를 명이랑 조선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요토미는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나 좀 멍청한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일본 내부에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죽기 전이잖아요. 나이가 네. 많이 들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게 아니냐. 그리고 흑역사 취급을 해요. 임진왜란 자체를. 트럼프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협상의 달인. 일단 크게 부르자. 그런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상대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심유경이랑 고니씨가 이제 책략을 짭니다. 네. 명과 조선이 받아들일 리가 없으니까 조건을 다르게 말하자. 뻥치자 이거예요. 뻥치자.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에 책봉을 한다. 예. 또 그래서 조공을 허락한다. 이런 봉공안을 내세워서 명의 허락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나라에 가서는 이런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기 일본 국왕으로 책봉 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조공 받고 싶어 해요. 조공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해요.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명나라에서 그래 그 정도는 해주지 뭐라고 이제 이거 책봉을 해준 거예요. 그걸 이제 도요토미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게 1596년이에요. 2년이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네. 근데 도요토미 입장에서 이제 빡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닌데, 야, 니네, 황제 딸을 우리, 왕의 후궁으로 삼아야 되고, 조선 8도 중에 4개도를 달라고 했는데, 그래, 너 왕 해라. 이렇게 하고, 허락이 내려온 거니까, 빡친 거야. 그래서 재침공을 합니다. 1597년. 이게 정유재란인데, 이런 중간에 계략을 한 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서신을 왕래했을 거 아닙니까?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자를. 명나라 말을.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쓰는 사람이 이상하게 쓰고 약간 바꿔치기 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왜냐면 그 문자라는 거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였고. 근데 사실은 도요토미한테도 읽어줄 때도 다르게 읽기로 원래 했었는데 다르게 읽기로 한 사람이 그대로 읽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어요. 뒷이야기들은. 그래. 다 계략을 짰는데. 일본어는 그냥 다이조부 그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이조부요? 죄송합니다. 다이조부 데스네. 네. 도조. 그래서 그렇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타다키마스. 아는 거 다 나왔어. 오하요 고자이마스. 요 저러는데. 곤방와. 그만해.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자, 이때 이제 정유재란이 벌어집니다. 한층 더 포악해집니다. 일본군이요.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미친놈이에요. 아주 명을 해갖고 뭘 하냐면 코베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코베기 맞아. 학살을 하라고 시켜요. 조선 군들을. 정유재란을 하면서. 네. 그 굉장히 이제 어차피 못 이길 거 아니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협상인 거 이것도 정유재란을. 그러니까 봐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도 완전 개무시를 한 거야. 그럼 나 힘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재협상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최대한 잔악하게 해서 너네 지금 나랑 협상 안 하면 손해 볼 거야라고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임진왜란 때는 적어도 백성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거든요. 이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막 코를 베기 시작해요. 코베기가 뭐냐면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몇 명의 코를 베갖고 그 코를 본국으로 이송을 해라. 그래서 성과제. 그냥 성과. 그렇죠, 성과로. 근데 원래는 이제 귀백이었었어요. 근데 귀는 2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귀배기를 하면 한 명을 죽여놓고 2명 죽인 걸로 할 수 있지 않냐. 2개를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코배기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코를 배갖고 보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일본에 지금도 이제 코 무덤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니까 귀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다고 해요. 조선에서 배운 그 귀들을 갖고 또 뒷 이야기들은 일본군들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미친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할당량을 채운 다음부터는 그냥 식량도 주고 더 이상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 코만 배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죽이라고 한 건데 죽이는 건 아니고 차라리 코만 벤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이제 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의 뭐 이제 미쳤다고 보면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정치적인 판단력 자체가 많이 흐려진 게 아니냐. 근데 이때 아무튼 정유재란 때 14만 1,500명으로 재침공을 합니다. 이게 1597년 1월이에요. 14만 명으로 재침공을 하는데 당시 조선의 3도 수군 통제사 그 이름도 유명한 원균이 원균. 예. 7월 달에 7천량 해전에서 완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쌓아놨었던 이순신 장군은 진짜 그냥 뭐 저희가 여기서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굳이 일부러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너무 신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 신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쌓았던 그 해상 제해권을 순식간에 박살을 냈어요. 이때 그 이순신 장군님께서 하필이면 이제 선조와 갈등에 빠져서 그렇죠. 예. 선조 혼자 갈등을 지어 혼자 만들었어요. 저의 내적 갈등. 내적 갈등으로. 그래서 이순신한테 뭐 자꾸 출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이순신은 이제 전황상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부했더니 잘라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한데 칠전량 해전에서 너무 완패를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전쟁 역사상에 가장 기록적인 패전을 그렇죠. 이야기할 때 최악의 패전인 이게 거죠. 꼽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그나마 좀 장점이냐면 제대로 한번 붙었다가 깨진 게 아니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그때 조선 수군의 함선이 169척이 있었는데 절반 정도 혹은 절반 이상이 살아남아서 남해안 곳곳에 배와 병력을 숨긴 채 숨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도망을 가서 숨어요. 남해안 곳곳에 여기저기 숨어요. 차라리 잘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력을 보존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해석은 다른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균 선생님께서 이제 무리한 출전을 감행하셨죠. 네네. 하셔서 칠천량 근처에서 크게 교전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169척이 대규모 격전을 벌인 게 아니라 선봉대한테 살짝 데인 다음에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로 설정을 이상하게 합니다. 원균이. 그래서 더 이상 배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만으로 갑자기 도망치더니 배를 거기에 정박시킨 다음에 육지로 튀는 놀라운 신공을 보여주시거든요. 예. 배가 무서웠나 보다. 예, 빨리 땅으로 가야 되니까. 빨리 땅을. 그래서 이제 그 원균 명령을 거부하고 튄 함선들이 있었는데 그 함선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함선들이 다 살아남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원균을 어쨌든 짜증나지만 대장이니까 명령을 따라서 함구에 정박했던 사람들은 다 몰살 그냥. 예, 배 다 불타고 그랬던 거죠. 요게 아니다 싶어서 도망간 애들은 살고. 예. 뿔뿔이 흩어졌던 애들이 근데 꽤 많았던 거죠. 그리고 명량해전 때 총 13척으로 그 눈부신 승리를 얻는 거거든요. 13척. 예, 13척. 근데 그 중에 12척이 아까 그 도망갔었던 배 중에서 12척이 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배설이에요. 배설. 좋아? 독시에 빵 터졌습니다. 야, 그건 좋냐? 초딩도 아니고 이 지원적 개그. 근데 너무 미안해서 웃는 게 미안해서.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대신해서 저희가 좀 사과드리고요. 예. 독실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맛에서도 초딩 입맛들이 있는데 유머에서도 초딩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 죄송합니다. 그분이 도망칠 때 끌고 갔었던 함선이에요. 그러니까 명량해전에서 그 긁어 모은 13척도 실제로 그 칠천량해전에서 도망갔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완전 박살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노량해전이 명량해전 이후에 1년 2개월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때 그 노량해전이 벌어질 때 판옥선이 83척이 나타납니다. 근데 판옥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배고 1년 만에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당시에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다 어떻게 온 거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저기 이제 남해안에 짱 박혔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수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일본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이 정유재란 때 다시 구원군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당시에 조명연합군과 남원에서 공방을 하는데 그 일본군과 조명연합군이 남원에서 공방을 하는데 결국에 남원을 점령을 당하고 전주도 점령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그 칠천량 해전에서 네. 그 해군이 싸그리 박살이 났으니까 그 그쵸. 여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수군이 전라도 해안을 점령하면서 또 육군이 호남과 호소 지방을 점령하면서 진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리고 남원성을 점령한 일본군이 모든 백성을 다 죽여요.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잔인해졌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명나라 너네들도 엄청난 희생을 치를 거야.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굉장히 잔인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 전주성에 있었던 백성들이 미리 도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전주성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학살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주에서 공주를 거쳐서 전이 진천에 이르렀고 일부는 직산에 이르러서 다시 위로 계속 올라왔어요. 일본군이. 그래서 한양 도성민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되는데 조명연합군이 9월 5일 날 직산 북방 소사평에서 구로다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면서 또 북진을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또 이제 북진은 차단이 됐고요. 제차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이 9월 16일 날 명란대첩에서 또 승리를 하면서 일본군의 서쪽 해상 진출이 봉쇄가 됐고요.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보급이 끝났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고 일본군은 보급이 불가하죠. 또 일본군이 후퇴합니다. 또 남해안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또 죽을 노릇이에요. 처음엔 이제 사실 신천장 해전에서 이긴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보급이 되는구나 싶었는데 망한 거죠. 이순신 장군 나타나서.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 명량 보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저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이거 영화 이거 너 이렇게 과장해서 묘사할 수가 있나 전쟁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명량해전 당시 기록이나 관련된 문헌들을 다시 봤어요. 네. 근데 거의 영화 속에서 묘사됐던 상황이 실제 기록이랑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보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던 게 실제 기록대로 했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까봐 또 극적인 내용을 넣은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칼싸움을 막 하고 이렇게 막 그런 건 이제 과장이죠. 무쌍 난무를 펼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살을 했어요. 실제로 명량해전에서. 근데 이제 거기 영화상에 조선군이? 보면 조선군이 이겼죠. 그냥 네. 너무 쉽게. 이순신 혼자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초반에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영화상의 과장인가 이렇게 설마 생각을 했는데 다시 기록 찾아보니까 진짜 그랬더라고요. 12척 13척이 아니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 혼자 탄 나갔어요. 거 혼자 앞으로 나갑니다. 딴 배들이 다 무서워서 못 뒤에 가요. 있고 다른 배들. 혼자 막 가요. 너네 뭐 하냐고 빨리 오라고 막 이게 이순신 장군이 호통을 치는데 혼자 다 박살내고 있으니까 뒤에 배들이 그때서야 한두 차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아예 그 깡쌤이 한번 그 시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을 정도로 이순신 특집은 나중에 그 당시에 하는 한번 게 좋을 계획하는 것 거 같습니다. 쉬운데. 무쌍난무를 정말 펼칩니다. 아무튼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그래서 일본은 보급이 불가하니까 후퇴해서 다시 남해안에 집결하고 이제 죽을 노릇입니다. 일본군들은 또 괜히 왜 왔다가 임진왜란에 똑같이 그때 한양이라도 점령했지만 함양도 못 가고 그 후 이제 몇 번의 공세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98년 9월 18일 외우기도 쉽죠. 98년 9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철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고니시가 또 고니시예요. 아까 그 고니시가 명군에게 이제 뇌물을 주고 무사히 남해안으로 철수를 해요. 이게 뇌물을 줘요. 도망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니시의 구원 요청을 받은 시마즈 요시히로가 병선 500척을 이끌고 이제 일본군을 태우고 가야 되니까 노량으로 오는데 여기서 노량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598년 11월 18일 저녁부터 이제 일어나는데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놀랍냐면 노량해전은 야간에 벌어졌어요. 야간에 유인 포위 전술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요즘의 어떤 해전이 아니면 2차 대전 이후의 해전이 아니면 거의 야간 전투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백길이 부딪히기도 굉장히 쉽고 피하 식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야간 유인 포위 전술로 대승을 거두는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럼 야간에? 야간에. 전투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녘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투가 일어난 거고요. 새벽녘부터? 네. 예. 그리고 이후에 그때까지는 이순신 장군이나든가 우리 조정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냥.
도망도 아니었고 얘네들이 뭐 패전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야 그 이 도요토미가 사실은 사망한 거였고 일본 내정이 불안해서 급히 철수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됐고 1599년에 이제 명군이 철수를 합니다. 노량해전이 일어났었던 건 98년 그리고 99년에 명군이 철수를 하고 실제로 정식으로 종전을 하는 거는요. 광해군 1년 때예요. 그러니까 1609년이에요. 이때. 그렇게 실제 10년이나 종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상 누가 봐도 종전인데 일본 애들의 그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얘네 선전포고를 좀 안 하고 끝난 다음에도 또 이제 종전 인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이후에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얘네 좀 그래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니까 진주만 습격 때도 그때도 선전포고 안 하고 그렇고. 때렸잖아. 생각해보면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것들도 좀 정확히 좀 안 하고 하는 그런 약간 먼저 기습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안 좋은 버릇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신사적이지가 않구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1609년에 이제 기유약조를 맺은 다음에 정식으로 종전을 그때 하게 되면서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자, 이후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완전히 몰락을 하고 그 자녀들까지 다 살해를 당하고 그때 가문이 몰락했다. 가문이 몰락한 겁니다. 도요토미는 뭐 병사했다고 하니까. 뭐. 그렇죠. 근데 그 가문 전체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좀 병사를 보내려고 할 때 이리저리 뺀질거리면서 병사를 안 보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 이제 전국을 재통일을 하죠. 아. 그러면서 에도 막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1607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합니다.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이 한 거고 일본 병사들이 일본군이 일본 사람 백성들이 뜻을 가지고 간 건 아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쁜 놈이다. 그리고 내가 대신 사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면서 다시 통신사를 보내달라 이러면서 다시 이제 열리게 됩니다. 대화의 이때는 창구가. 공식 사과를 확실히 했네요. 그렇죠. 이때는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능구렁이 같이 잘합니다. 그런 것들을요. 정치적으로. 그렇지. 정말로 뭔가 사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외교적이거나 이런 걸 이익을 고려했겠지.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몰락하는 게 만든 것도 임진왜란이 맞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병력을 많이 엄청나게 소모했죠. 하니까. 그리고 인망도 떨어졌고 결국에 승전을 해야 되는데 승전도 못했고 뭐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그렇네. 자, 명나라 황제가 이 당시 만력제였어요. 근데 만력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명나라에서 입장은 암군, 폭군, 막장 그 자체입니다. 사치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쓸데없는 거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만력제. 능력도 없고. 그렇죠. 만력제.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고마운 게 맞아요. 왜요? 왜냐하면 임진왜란과 정유재난에다가 엄청난 국력을 소모를 합니다. 여기서 왜 국력을 소모하냐, 뭐 몇만의 군사를 보낸 게 그렇게 대단하냐, 군사만 보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보급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하게 재원이 들지. 근데 명나라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이분이 군인들이 약간 허세가 있었구만. 있어요. 그거 있어. 아. 형이 도와줄게. 있다니까. 선저 그리고 거쳐하지 마 임마. 야, 대출 받아, 야. 야사에 뭐가 있냐면 꿈에 뭐를 정확히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꿈에서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였나 그러면서 선조가 누구의 환생이고 네가 누구의 환생이니까 네가 도와야 된다라는 걸 꿈에도 봤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유비니까 장비를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한 거야 나름. 우리 에피소드가 지금 전생인 이유인 거죠. 그렇죠. 잘 맞다. 우리 에피소드가 전생이었죠. 전생이 참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력을 소모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급을 하냐면 원래는 보급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보급선을 가지고 만들면서 직접 식량을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땅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돈을 줘요. 군사들한테. 은을 줘갖고 너네 이거로 알아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한테 사 먹고 백성들한테 사 먹어라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민자로 맡기는 거예요. 예. 민자 수송하는 그 상인들이 알아서 그 분량을 수송하는 걸로. 그랬는데 문제는 조선에서 그게 제대로 안 먹혔어요. 조선은 정부에서 그거를 수송을 해줬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은이 없어요. 조선에는요. 화폐가 사용되지 않고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물물 교환을 사용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선이 그때까지는 아주 활발하게 은을 가지고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거로 뭐 쌀을 사는 게 불가능해요. 물물 교환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조공으로 둘기도 합니다. 조공 무역에서
명나라가 뭘 가져가냐면 어마어마한 은이나 은을 가져가요. 아이고. 네. 주변에 있는 나라의 은을 싹 다 가져가요, 자기네가. 조선에 굉장히 커다란 은광이 있었거든요. 개발되지 않은 은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명나라 군대가 와갖고 막 은광 개발해라, 막 이렇게 압력을 선조한테 넣기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만력제 당시에 세 가지의 커다란 전쟁이 있습니다. 몽골족 보바이의 난이라는 게 있었고, 서남 지역의 양흥룡의 난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난이에요. 이 세 가지의 이제 커다란 이제 전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력 3대정이라고 불러요. 중국에서. 만력 3대정. 네.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는 만력제가 이제 아주 나쁜 놈인 거죠. 전쟁을 계속 일으키고. 그렇죠. 이런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이 틈에 여진족이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견제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임진왜란 이런 부분에다 많이 파견을 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명나라 멸망을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맞긴 맞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그래서 명은 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사실 명나라가 파병까지는 안 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신하들이 반대를 엄청나게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파탄이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했는데, 일단 조선은 거의 제일 으뜸 가는, 말하자면 자기의 그 동맹국이었던 거죠. 속국은 또 분명히 아닌데 일종의 그 동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조공 무역을 하는 동생국가. 그렇죠. 동생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우리가 형이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것도 있었었고, 또 만력제가 적극적으로 조선을 도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 조선 황제였대요. 조선 황제. 그렇게 비꼼을 당할 정도로, 니네가 네 어느 나라 황제냐, 명나라 황제냐, 조선 황제냐 할 정도로 친조파. 진짜 친조파. 진짜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 거고. 고마운 사람이구만. 게다가 때마침 기근이 벌어져갖고 임진왜란 처음 초기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굶주리는 조선 백성들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 자기네 명나라 군사들이 그렇게 젠틀하게 안 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소식들을 다 듣고서 또 100만 석의 곡식을 또 원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100만 석이면 9만 톤이에요. 9만 톤. 9만 톤. 그 당시에 지금 좀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로 운송해야 되는 시절에 9만 톤을 이제 원조를 또 해줘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조정에 있는 그 돈, 국고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비 있잖아요. 자기 돈. 그것까지 털어가면서 조선 백성을 구제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남자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마운 사람. 근데 자기 재산을 털 정도니까 보니까 또 의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쉰들러 리스트의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중국 안에서의 행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군요. 그래서 좀 사람도 엄청나게 때려 죽였고. 그래? 그러니까 뭐 향락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여자도 밝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온갖 궁궐에 이제 거울을 싹 붙여놓고 거울방? 거기서 여자들과 같이 맨날 놀았다. 그러면서 뭐 내신의 그 궁녀들을 재임 기간 동안 1000명 가까이 때려 죽였다는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뭐 좋다고 얘기할 만한 분은 아니다. 분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 조선 반도 입장에서는 이 양반의 어떤 비정상적인 판단력이 어쨌든 도움은 좀 됐다. 그거는 사실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선조뿐만 아니라 그 조선에서 이후에 계속 제조지은이라고 하면서 명나라를 이제 섬기려고 하고, 그러다 명나라가 넘어간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 국력이 청나라, 명나라에서 명나라 사실 패한 이후에도 계속 명의 편을 들다가 이제 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의리를 지키려고 했었던 부분들이라든가 만력제의 사당을 지어서 계속 거기다 또 제사를 지내요. 선조 이후에도 계속 한참 동안 계속.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만력제의 도움이 됐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대주의 때문에 뭐 명을 칭송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명나라가 망하기까지 할 정도로 도와준 건 맞는 거예요. 명 입장에서도. 그런데 만력제도 이게 무슨 자선 사업한 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그렇게 내치를 개판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그 조정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충신들도 간언을 하고 이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외부로 돌리는 거구나. 전쟁을
통해서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것도 이 만력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었다. 그치, 사실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움직였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처음부터 깨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임진왜란에 가면은 일본군이 무지하게 강했고 조선군이 무지하게 약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명군은 실제로 와갖고 민폐만 끼쳤고. 근데 그러느냐. 저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구나. 그렇죠. 조선군은 상당히 강했다는 걸 사실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었고. 명도 이거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그거를 단적으로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것 때문에 명이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 황제의 국가가 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력을 여기다 쏟아부은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는 가자. 뭐 이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으니까 뭐 고마워한다든가 뭐 사대를 한다든가 이런 건 의미가 없지만 그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적어도 그러자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명군이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여기까지는 하는 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무시하면서 우리가 알기로는 뭐 권율 장군, 곽재우 혹은 뭐 이순신 뭐 이렇게 몇 명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조는 아주 그냥 빙딱 이렇게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는 과연 우리 역사를 바로 보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건 알고 팩트는 알면서 또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야,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선악구도 그다음에 너무 지극한 현실에 대한 단순화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면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전쟁 양상이 우리가 뭐 명나라에 기대서 전쟁을 벌였다 이런 뜻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강했습니다. 조선군이. 예, 우리 내부의 어떤 역량이 충분히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명장들의 활약이 사실 제일 컸죠. 결정적이었던 거고 그 명나라의 어떤 물량 지원 같은 거는 하여튼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도움이 됐고 명나라 때문에 일본이 그냥 도망간 것도 있었는데 분명히 또 뭐가 있냐면 외국 군대, 외부 군대의 힘을 빌리게 되면 그 대가 지불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추격을 해서 일본군에게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힐 수 있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명군이 막아가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뭔가 보복을 했다거나 후퇴했을 때 쳤다면은 정유재라는 안 일어났겠죠. 안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깜짝 놀라서 넘어갔을 거고. 그렇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다.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구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횟수로 치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어렸을 때 좀 본 것 같고 뭐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사 시간에도 보고 또 이순신이라는 워낙 걸출한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워낙 많이 들은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어떤 큰 흐름? 어떤 중요한 사건들 간의 전개 이런 걸 갖다가 인과관계나 이런 걸 따져서 정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독실이는 이런 거는 한 방에 정리하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중요한 사항을 어릴 때 알려주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듣긴 들었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커서는 그 얘기하면 이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라고 자세히 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오늘 독실이가 두 번에 걸쳐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줘가지고 관심도 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누가 정리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들으면 나중에 뭐 그렇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뭔가 봤을 때 다시 또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 독실이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다 자기 전생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네. 다 본 것들이다. 어쨌든 놀랍게도 잘 들었는데 독실이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은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것이 난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선이 승리한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다라는 네.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승리의 원인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네. 뭐 한마디씩 한 다음에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독실님께서 일본군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쾌속 질주하면서 왕의 목을 치면 혹은 왕을 사로잡으면 다 항복할 줄 알았다.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특정 지역을 점령하면 항복할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성격? 우리 민족의 민족성, 어떤, 민족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병들이 이렇게 활약했던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항상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역사 볼 때 가장 좀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황국에서 의병 얘기를 뭐 자세하게 못했죠.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뭐 어떤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할까요? 어떤 나라? 중립적인 나라로 합시다. 뉴질랜드가 스위스가 쳐들어왔다고 합시다. 스위스가 우리나라에 스위스가 쳐들어왔다서 우리나라가 지금 크게 난에 빠졌고 예. 대통령은 이제 저 남쪽으로 피신해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스위스가 북으로 들어왔나 봐요. 어디로 들어오나 스위스? 북에서 들어왔다. 예, 시베리아의 흑년열차로 아하.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진짜 해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경문도 이렇게 의병을 모으는 경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계책을, 용력을 가진 자는 용력을, 재산을 가진 자는 군량을, 노력을 가진 자는 대여를 보충하라. 뭐 이런 이걸 뿌리면서 이걸 좀 이런 의병 활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당대 또 지식인층이었어요. 나름 엘리트라는 사람들. 지역에서 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의병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돈이 엄청 들지 않습니까? 군대를 모으는 거? 엄청. 그렇지. 예. 그 지역 유지들이 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의병 활동을 필요한 군수 물자를 보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동네의 큰 부자들이었는데 의병 활동에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바쳐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 가문이 이렇게 좀 몰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까지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단하다. 쭉 전쟁사의 여러 가지 분기점들을 우리가 쭉 거쳐왔는데 특히 이제 초기 있지 않았습니까? 초창기에 평양에서 아까 뭐라고요? 무슨 점이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못 가는 공세 종말점. 네. 공세 종말점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뒤에서 이런 의병들이 계속 게릴라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군량 수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소달구지를 끌고 일본 입장에서는 저 부산에서부터 쭉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이 의병들이 계속 회방을 놓았던,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유명한 의병장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또 좀 가슴 아픈 게 이 의병장들이 이 이후에 전란이 끝나고 나서 별로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도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일단 그리고 곽재우 같은 분은 이제 전란이 끝나고서도 원래 워히어로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막 전국구 스타가 되고 막 이랬어야 되는 분인데 전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이런 이제 속세를 떠나죠. 속세를 떠나시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억울했던 의병장들은 선조가 반역의 혐의를 씌워서 처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선조의 어떤 내적 갈등 때문에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뭐 김덕령이라는 의병장께서는 이제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백성들의 어떤 의지와 어떤 숭고한 정신 이런 거랑 여기에 대비되는 어떤 지배층, 일부 지배층들의 옹졸함 이런 것들이 참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무슨 일종의 밀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촛불을 든 시민들이 시민난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임진왜란이라는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보면 결국엔 민중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위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사실은 이제 뭐 귀족들이나 기득권들이 아니라 민중들의 힘이었다. 이야, 교과서적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실이는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됐었던 거고, 그래서 뭐 굳이 저는 아쉬운 거를 오히려 좀 이야기를 하자면 선조가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자기의 의도를 떠나서 저게 그래도 주요한 괜찮은 선택이었다 있었던, 예를 들면 파천, 몽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건 오히려 전쟁 이후에 지금 깡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평가를 해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고 고문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었고, 거의 뭐 병에 걸렸죠. 정신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했을 정도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신하들이 선조에 대한 그런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아쉬운 거는 사실 선조인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어디서 제일 공이 컸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병들이 거병을 해갖고 창의를 했었던 것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요했고 정말로 그게 일본군들의 사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서 유지하는데 10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될 정도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선 땅을 통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든 게 사실은 의병들의 게릴라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의병들이 실제로 그 전투라든가 싸움 같은 거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치. 일본 그 전국 시대를 겪었던 그 무상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급선을 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게릴라전을 펼치고 그래서 싸우는 것마다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보급선을 끊고 실제로 그 군량을 불태워버리고 탈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군들로 하여금 후방이 결코 안전하지가 않고 우리 좆됐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초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왜 그렇게까지 조선 땅에 조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충성심을 바쳐야 했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그때 뭐 조선이 망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펼쳐졌어야 됐다. 아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너무 무능한 조선 왕조가 그때 없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세계 정세에도 좀 밝고 이랬어야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지금 뭐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바가 몇 개 있겠지만 그러니까 배운 것들이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육된 것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유교 사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 자기 희생이 정말 더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전 들으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외교였던 것 같아요. 국제 정세를 읽는 그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부터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못 이길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 거고 조선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나라를 치려고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 자체가 거의 또라이짓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조선이 초반에 그렇게 쓸리게 된 이유도 일본에 대해서 외나라에 대해서 무시만 하고 있었지 그 나라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제대로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광해군 이후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누르하치가 통일한 그 후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청나라가 되어가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 명이 기울어가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많은 어떤 국제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를 잘 했어야 되는데 너무 못한 거예요. 조선도 그걸 못했고 사실 명나라도 그걸 못했고 어디든 그걸 못했으니까 사실 멸망한 걸 텐데 그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임진왜란 직전의 그 일촉즉발의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것 같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능가하는 지도자들이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아베, 어벤져스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 조합은 있을 수 없다. 거기서 우리가 진짜로 정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인 어떤 그 위치를 잘 찾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진왜란을 통해 좀 배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독실이가 생각하는 이제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 승리했던 원인 그리고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점 이거 사실 깡쌤이랑 비슷하네, 그지? 민중들의 힘 그리고 독실이가 말하는 건 그거네요. 외교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저는 얘기를 좀 들으면서 나는 임진왜란이랑 정유재란이 그냥 우리가 막 핍박받고 막 순환받고 막 대학살 당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우리가 막 억울한 거 생각했었는데 독실이 얘기를 들으면서 깡쌤 얘기를 들으면서 민중들의 힘이 중요하다 그런 걸 배운 것 같아. 난 몰랐어. 배우게 된 것 같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하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는 뭐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이 승리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 이순신이구나. 오늘 얘기가 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이순신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광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고 그렇죠. 역사가 발전하면서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발전하면서 영웅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많았다. 반대로 이제 미시사, 민중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영웅에 대해서 너무 강조되고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순신이나 광해나 아니면 이제 그 뭐 권율 장군이나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의병장들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한 명의 인물이 뭔가 바꿔나가는 것도 좀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빠르게 그죠?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국 사회에 좀 요구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 전체나 한국 사회에서나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좀 감화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좀 이끌어내고 그 무엇인가 좋은 결과로 방향성을 잡게 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끝. 저도 그 한국사 문제 다루면 너무 어려운데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국의 역사에 대한 것들은. 그죠.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는 맞아. 그 컨텐츠 자체를 뭐 암기하거나 내용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한국사를 다루기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었던 게 이걸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가서 그 박노자 씨 저서들을 보면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아, 박노자. 네. 그 전까지는 항상 한국사를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중심적으로만 항상 역사를 해석해서 봤었는데 박노자 씨는 이제 외부인 입장이니까 한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박노자 씨가 덴마크 그런가? 어디에? 노르웨이인가? 러시아? 그 원래는 러시아 분인데 이제 러시아 분이야? 네네. 한국에 유학을 오셔가지고 공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각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학교로부터 역사적 교육을 한 방향으로 공부하게끔 이제 유도당한다고 할까? 이렇게 한 방향적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걸 읽고 굉장히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뭔데 우리 역사를 막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 혹은 외부적 관점에서 한국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책임이 있거나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게다가 이름도 노자잖아요. 아, 네. 네가 노자야? 난 공자야. 네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저희는 고조선부터 어쨌든 지금 한국까지는 같은 민족의 역사적 그 변환이다라고 보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라가 바뀌면 그거는 한 나라가 아니었었고 완전 다른 나라끼리 일어났었던 거고 한국도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한테 폭력을 가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볼 때는 불편했었지만 보게 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한 뭔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도 베트남전 당시에 마치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 강대국들이 학살하거나 이랬었던 경험이 한국군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희는 그런 거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불편하죠. 그게. 네네. 알지만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네, 근데 역사를 배울 때 한국 역사이기 때문에 자국 중심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 잘못했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도 다시 반성적으로 보는 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반성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이유가 억울한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왜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도 좀 급급하니까. 또 지형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역사 계속 되면서. 그 억울한 게 많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사실 예.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가를 따져보면 선우를 따져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한국의 정서를 한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퉁치는 거. 예. 한이 또 억울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뉘앙스가 그렇지. 억울해 죽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서 생기는 그 한. 근데 그 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민족의 정서다라고 우리가 이제 각인돼요. 다시 어렸을 때부터. 네. 왜 한이 우리의 정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이 우리의 정서라고 알고 자라요. 그런 영화들을 보고. 왜 한민족이라서? 네네. 그런 거 아니었어? 배달의 민족이라서? 모르겠는데. 저도 지난주에 딱지뗀 거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그 자기가 잘못했는데 억울해 죽겠다고 한다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평화를 사랑한 민족이야. 그리고 뭐 하는 민족이야. 한이 많은 민족이야.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에 되게 좀 그 장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경직시키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내가 한이 있어.
한이 생겨야만 해 우리 민족은. 근데 그 자랑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한이 우리 민족의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공감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가. 그렇게 생각을 언제나 억울하게 만드는, 우리는 억울해. 우리는 언제나 피해를 봤어. 강대국들 사이에. 근데 그러기엔 우리 너무 자주적이고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악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실제로 인구 순으로 봐도 세계 그 나라의 순위를 보면 사실 인구가 국력인 거랑 많이 비슷한데 인구 순으로 봐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한반도는. 맞아요. 영토 크기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변에 너무 슈퍼파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렇네. 사실 그거 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굉장히 잘 지금 반만년의 역사를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얘기 들으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것들 좀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특정한 개념으로 묶으려고 하는 게 우리를 얽매이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압도적으로 한국이 지형학적 불리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역사적 사실이 너무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뭔가 똑같이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편협하지만 왜냐하면 양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사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미있게 잘 들었고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 다루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추가해가지고 더 많은 내용들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근데 지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원래 이 방송 시작한 이유가 독실이가 전생에 무엇이었나? 아, 그렇네. 이거 아니었습니까? 맞아, 그거였구나. 이거 다 까먹고 있었어요? 아, 예. 그렇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답을 주시죠. 독실이가 내 전생이 이거였던 것 같다. 얘기하고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혹시 이름이 8자입니까? 이름이 아닙니다. 마지막 내 전생은 이거였던 것 같다. 지금 독실님이 굉장히 망설이는 것 같은데 혹시 전생에 만력제였습니까? 정확한 만력제. 빨리 꿈에. 답 한번 들어봅시다. 뭡니까? 그래서 네 전생 뭡니까? 글쎄요, 저는 진주성 싸움이 예. 사실 진주대첩이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아요. 그래요? 진주대첩을 이끌었던 논개였던 김시민 목사 옆에 있었던 부관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좀 쫄보예요. 겁이 많아요, 되게. 아, 그래요? 겁이 많은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앞장서서 영웅처럼 하기는 힘든 거는 맞는데 모두가 그걸 하고 있을 때 혼자 도망가진 않을 것 같아. 적어도 있죠, 그거 어떤 건지. 앞장서는 영웅이 될 수는 없지만 내 몫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주 대첩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오늘 결론은 이거군요. 독실의 전생 진주 대첩 당시 누구 밑에 있었던 거예요? 김시민 목사 옆에 있었던. 김시민 목사 옆에 있었던 부관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면이 기억납니다. 떠오르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실이의 전생에 대해서 재미있게 잘 들었고 방송 여기서 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 깡쌤인가요? 깡쌤의 전생에 대해서 듣는. 네, 제가 한 달 동안 명상을 하면서 제 전생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충격적이어서. 아, 그래요? 네. 이야. 그거 아니야, 이제. 사물이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아니래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